오늘은 좀 특별한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모셔서 상당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이게 진짜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외신까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명품 백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이제 여당에서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리스크라고 언급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속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과연 도대체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이신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셨겠어요. 제가 활동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예. 혹시라도 좀 탄압받거나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무사하고. 지금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으신가요? 네,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라서 못 건드리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보면서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부친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일부러 접근했다. 특히 대통령 부인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경기도 양평에서 뭐 공무원으로 군청인가요? 거기 근무했는데 이 최재형 목사의 형님인가요? 그분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인연을 내세워서 대통령 부인, 순진한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혹시 이제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자꾸 그 본질을 벗어나서 물타기로 관계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 관계. 이건 네. 관계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가 몰카 공작이라고 쳐. 예를 들어서 네.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면 네.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음 접견자들이 대기하면서 그 장면이 포착이 되고 영상으로 찍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접견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대기자들이 선물을 들고 저 다음으로 순서 엔트리 넘버, 무슨 병원 대기자도 아니고 은행 대기자들도 아니고 여사를 만나려고 선물 꾸러미 쇼핑백 가방을 들고 그렇게 뭐 인사청탁이 됐든 민원청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폭로를 했고, 또 저와의 관계에서도 저는 영부인상을 캐릭터를 분명히 저는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네. 약자를 돌고. 그런데 인사개입을 하고 이권개입을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런 임명권자의 위치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고, 또 디올 핸드백을 받고, 이 받는 것도 이걸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여사한테 미리 사진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것을 함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했어야죠. 사진을 보여줬으면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는 가져오시면 안 되고 두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접견 절차를 밟아서 전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몰카가 되고 함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다음에 접견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그렇게 여사를 접견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후보자 시절에도 내가 후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고 나서 취임한 이후에도 저를 만났을 때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러면서 대통령의 자리는 카톡에도 대통령 자리는, 이 자리는 참으로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런 워딩과 어투를 하는 걸 볼 때 그분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입니다. 그게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남편 검사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대통령 이런 출마 선언을 하고 집권하는 과정, 이런 취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 주도하고 본인이 정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사선에서 접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꾸 과시하는 거죠. 네.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게 은연중에 나오고 그게 아주 그냥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대통령 부인은 그냥 내가 대통령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가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어투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행세를 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폭로를 한 거지. 제가 일국의 영부인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 그렇죠. 그게 더 좋을 텐데. 더 좋지요. 그러나 이거는 심각한 수준인 것을 내가 감지를 하고 영부인은 영부인의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런 대통령 권력을 이분하고 본인에게 집중화했다는 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여겨져서 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 사실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여당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 김 여사는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거다. 네. 함정에 빠졌다. 네.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어제 제가 채널A에서 나온 그런 보도를 봤는데 아니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상 뭐 그런 거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도 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는 사람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걸 텐데 최재형이가 그냥 나는 선물 드립니다라고 했죠. 무슨 대가를 바란 게 있습니까? 이거는 뇌물죄도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을 푸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보면 뭐든지 피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고 저를 심지어는 태영호라는 인물이 네. 저를 뭐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라고 폭로를 하고 또 어떤 맞아요. 극우 매체들은 뭐 저를 난파 간첩, 고정 간첩 뭐 이런 걸로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고 또 김건희 여사는 포섭되고 피해자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네. 폐일원하고 만약에 김영란법을 보더라도 고위공직자가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의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몰랐다고 쳐도 이번 디올 사건이 폭로됐잖아요. 폭로된 이후에 그 행동을 취했느냐, 윤 대통령이 신고를 했느냐,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한 신고 위반을 했고,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면 그거는 뇌물죄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보관죄고, 또 대통령이 김영란 위반을 했다면 그건 탄핵 소추의 요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치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국힘당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국고에 귀속시켰다. 국가 기록물에 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반환하면 국가 손실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죠. 네.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영부인은 아직 관저로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선물을 들고서 그 김 여사를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행동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접견할 당시에 명품백 영상을 세상에 알린 다음에
후속으로 천공이라고 하는 이 무속인과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외신 기자 클럽에서 천공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셨거든요. 자, 이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좀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천공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예. 제가 그 디올 핸드백을 건넨 이후에 만났습니다. 천공을. 예. 그리고 최초에 만나게 된 거는 이제 2018년 6월입니다. 정확하게 2018년 6월에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부산에서 네.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어요. 천공 측의 요청으로. 네.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저는 북한 통일 강연하러 부산 지역을 시민 강연을 하러 갔고 천공은 천공대로 자기의 정법 강연을 했죠. 한 사람당 한 10만 원씩 받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비싸네요. 예, 그 10만 강연을 원씩. 하는데 네. 그때는 천공이라고도 안 그러고 진정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스승. 진정스승. 뭐 진정할 게 많은지 아무튼 진정스승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정스승의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그 호텔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네. 초청을 천공 측에서 이제 저녁 8시쯤에 초청해서 밤이 새도록 천공과 대화를 한 게 인원이 돼서 그때부터 알게 됐고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지만 제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고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5년 네. 임기 내에 무슨 초석을 쌓는다든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네.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발언이. 그렇죠.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2차 동영상 때 폭로가 됐던 것처럼 이제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저런 대북간 통일관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출처가 누군가? 뭔가는 가정교사가 있고 누군가는 멘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외교 보좌관이나 통일 보좌관 이런 안보 팀들에서는 그런 조언을 했을 리가 없는데 과연 누굴까라고 내가 이제 깊이 고민을 하다가 천공이라는 거에 내가 이제 딱 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천공을 이제 접견을 했죠. 했는데 네. 2번은 천공의 용산 집무실에서 또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서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한 거니까 네. 2번은 자기 집무실에서 저를 불러서 거기서 이제 대담을 나눴는데 한 번은 외부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공의 캐릭터는 이제 워낙 독특해서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거금을 주고 지하의 서초동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어요. 제가 아무도 못 오게 4시간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1대1 독대를 하고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천공이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개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이제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이고 어느 정도 바운드리를 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의 신분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2018년도에 첫 번째 만났던 그 추억을 가지고 인연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질문을 기자처럼 하면 티가 날 것 같고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얘기를 하다가 푹 치고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만난 건데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집무실도 그동안 한 번도 내가 공개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천공 집무실에서 그 유리창 넘어 대통령 청사가 보이는 앵글을 잡은 거는 제가 유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천공이 있는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퇴근하는 모습을 미군 보시네. 부대 13번 게이트에서 걸어서 3분 거리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청사까지는 담벼락이니까 대통령 청사까지 직선은 1km 조금 넘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리, 지근 거리에서 거기에서 국정을 이렇게 오다를 주고 미션을 주고 또 넘기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받아서 정책에 적용을 하고 각 부처에 해당되는 부처에 적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고 수렴천정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 말기 우리가 고종 때 망했잖아요. 2조 500년이 네, 네. 조선 왕조 500년이. 근데 그게 망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종 황제와 민비가 명성황후가 진령대군이라고 하는 네. 무속인인데 대군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임금의 왕자들도 아닌데 네. 진령대군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냥 어떤 국고는 바닥이 나고 뭐 금강산 1만 2천 봉에 뭐 쌀을 한 감 하나씩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아이고.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이러면서 국고는 바닥 나고 그다음에 정치에 다 개입을 하고 무속인이 네. 이러면서 결국은 민비는 살해되고 고종은 이제 망국의 이런 왕이 되고. 황제가 네. 왕이 됐는데 마치 진령대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죠. 그랬군요. 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네.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인재들을 대통령실에 포진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피플,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네. 그리고 어떤 프로세싱 이런 게 갖춰져서 투명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국적도 없고 소속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정책들이 막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막 나오니까 네, 이 네. 출처가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도 군심이 제가 궁금했었죠. 천공의 어떤 이런 국정 개입 부분을 많이 취재를 했고 제가 네. 네트워크를 동원했던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최 목사님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을 또 만나보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천공도 만나보셨으니까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김건 여사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여느 역대 11명의 대통령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시니까 빼고 그런 전통적인 한국의 대통령 내외의 그 부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죠. 예를 들어서 이건 주종 관계도 아니고 아바타 관계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 이런 게 다양한 게 이제 믹스가 된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이제 관계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세퍼리 때 가지고 사가로 갔다. 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뭐 사저로 보내라 이런 이제 사설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폐비가 돼 가지고 이제 사가로 가가지고 사가로 가면 이제 울타리를 이제 그 가시넝쿨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외부인이 접근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분리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3개월이면 하야성명 발표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부인에게 의존하고 부인이 시키는 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향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검사가 간부로 되는 과정, 중앙지검장과 총장이 되는 과정까지도 이 김건희 여사가 많이 작동이 됐던 것이고 대선에 출정하고 대선에 출마하고 그래서 대선을 치르는 캠프 과정 네. 그리고 당선되는 과정 취임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막대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게 네. 40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 앞에 숨소리도 못 내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2부속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제2부속실도 필요 없는 거고, 심지어는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난번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동안 자기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비서실장에 관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사도 이번 재 사건이 11월 말에 터졌는데 11월 초에 그제서야 관사로 들어갔어요. 자기 비서실장 관사로.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것도 비서실장이 주도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실의 조직이나 흐름은 김건희 여사에 집중됐고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왕따 수준인 거지.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그런 거 기능은 다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흐름은 거의 다 김건희 여사가 다 주도를 하고 5층에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고, 네. 5층에 대통령의 보조 집무실이 있다가 2층에 주 집무실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글로 내려오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5층에 그 보조 집무실을 자기의 집무실로 썼는데 이 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사의 부속실이라고는 말 못하니까 대기실이니 무슨 접견실이니 이런 용어로 썼는데 거기가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뿐만 아니라 네. 아래층에 2층 집무실도 썼어요. 김건희 여사가. 같이 공유를 한 거죠. 대통령하고 공유했던 예, 거. 2층과 5층을 같이 썼다고요. 이런 것을 이제 언론들이나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오히려 권력의 그런 부패와 부정을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일운동하고 남북 평화 통일 남북 문제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집필 활동을 하고 출판을 하고 강연을 하는 대중 강연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적대시 정책을 막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남북의 이런 평화 체제를 깨는 걸 보고 네.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여사와 소통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는 나라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 여사와 대통령 간의 관계라던가 이것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네네. 혹시 어떤 종류의 뭐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실까요? 여기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요.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영부인은 항상 피해자고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몰래 접근하고 몰카를 찍었다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저 말고 제가 몰카 공작을 만약에 했다고 쳐. 그러면 저 말고 제 다음 접견자들이 명품 선물들을 들고 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접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려로 막지 말고 네. 빨리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알겠습니다. 민주사회의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법이라는 말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인데 네. 이게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사실은 선물이나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겁니다. 나는 받아도 돼. 이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왜 받아도 돼요, 그분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평민들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같이 검사나 검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인드로 평생 살아온 거야. 검사 윤석열과 결혼식을 동거를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면서 커머너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검찰 간부 시절에도 선물을 받아왔던 거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받아왔던 거고 당선자 시절에도 받았던 거고 취임한 이후에도 받았던 거고 심지어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제 사건 이후에도 11월 7일 날 관저가 한남동 관저가 완공이 돼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현 총장 이사장을 지낸 그 설립자가 보낸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학교에 트럭으로 실어 보낸 것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더 탐사가, 뉴 탐사가 작년 연초에 집중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죄에서도 받고 관제에 들어가서도 받고 이게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고 영부인을 진짜 사적 감정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동양이고 어떤 가문끼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여사님 고치세요 그러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경각심을 갖고 고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폭로하고 네. 철퇴를 가한 겁니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조금 하고 대통령이 대리 사과도 하고 얘기를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하면 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연 예. 그게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간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여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요거 때문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권력은 뭐 나눌 수가 없죠. 뭐 아무리 그 3인이 네. 윤동이라 그러죠. 예, 그 3인이 일심동체로 수십 년 동안 이제 관계를 맺어 왔는데 권력은 이분화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갈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직접 가가지고 사퇴를 권유하고 이제 한동훈 비원장은 나 사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총선 이후까지 내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고조됐는데 네. 결국은 뭐 화재 현장에서 봉합된 걸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적 갈등과 인간적인 손절 이런 게 이제 작동이 앞으로도 될 것이고 이제부터 파워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또 반드시 이 디올백 사건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정식으로 사과가 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국민적인 납득이 있어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고 성공을 하고 성과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년 총선은 공멸이고 폭망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하 위원장대로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자기들의 어떤 이 폭풍을 이 사건을 잠재우라고 미션을 주고 위원장으로 보냈는데 네.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자기한테 푸시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파워 게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예. 업앤다운이 아마 계속 총선 투표하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영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